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사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죠.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시세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만 돌아가지 않는 복잡한 이유,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동산 가격 얘기 나눠볼 텐데 네. 부동산 가격은 뭐 쉽게 통제가 된다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어떤 용어들, 개념들 하면 수요 공급의 이론, 이걸 많이 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야, 지금 물건 만들어서 팔면 큰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공급자들이 새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됐고 그래서 가격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예.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싸지면 야, 이렇게 싸졌다고 나도 하나 사볼까 하는 심리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렇게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시장 상황이 조율된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이라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자산 또는 재화인데 예. 그런데 이거는 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떨어지는 요인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30년 동안 뭐 부동산 시세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갈 때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수요 공급 원리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냐 오늘 이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제대로 질문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은 드는데 오를 때는 막 진짜 천정부지로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가 네.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갑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올랐던 만큼 떨어지진 않아요. 네. 예. 조금 떨어지고 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이 특별히 다른 재화들과 좀 다르게 가격대가 매겨지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투입하는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그만큼 부동산을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재화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소비하는 여러 소비재와 전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 소득으로 다 뭐 어떤 집 하나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대출까지 엄청 껴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게 내 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조율되는 그런 재화와 달리 부동산이 수요 공급 원리에서 좀 비껴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상 내 전 재산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모은 자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샀다고 쳐봐요. 네. 그게 대부분 우린 부동산이겠죠. 그런데 그 부동산이 갑자기 주변 시세를 보고 시장 상황을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20% 30% 떨어졌대. 그러면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 그 부동산 가격 떨어졌으니 아이고 이제 가치 없어졌나 보다 하고 팔고 그만 두실 거예요? 제가 일단 산 거예요. 예. 못 팔죠. 못 팔죠.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팝니까? 그걸. 맞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네 편의점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1+1이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지난 10수년 모은 돈에다가 예. 앞으로 내가 갚아야 될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몇십 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이거를 10% 20% 떨어진 가격에 판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출을 끼고 샀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30% 떨어졌다. 그러면 대출금 갚는 것도 30% 떨어진다. 그러면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살짝 웃었던 게 1+1 말씀하셨을 때 부동산 1+1 있으면 저는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요즘 부동산 많이 싸졌다고 하니 내가 어디 가서 내 집 하나 장만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싸졌다는 그 동네 아파트 매물 보러 가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네. 실제 나온 매매량은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현상이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도되는 것 중에도 허위 매물로 맞아요. 뭐 시세를 조종한다 이런 내용도 있기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 수요 공급 원리에 있어서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못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 시세가 작년 대비 올해 10% 올랐대요. 그러면 오승훈 아나운서 작년에 집 장만하셨고 올해 10%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파실 거예요? 바로 더 오를 기대감에 못 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집이라는 거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이유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뭐 아니면 아이 학교나 뭐 유치원 이런 게 가까운 데에 집을 산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네. 당장 내 터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가격 올랐다고 그걸 냉큼 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뭔가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해서 또 곧장 집을 많이 내놓고 나 투자 수익 거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예. 우리나라 역대 통계를 살펴보면요. 한 번 주택을 구매했었을 때 그걸 보유하는 기간이 평균 한 10년 5개월에서 한 10년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살 집을 결정하고 나면 상당 기간 거기 체류하면서 사는 게 목적인 게 그렇죠. 태반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 올랐다 20% 올랐다 해서 그걸로 냉큼 팔아버리는 그런 시장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싸졌다고 또 비싸졌다고 수요를 많이 더 공급하거나 아니면 회수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짐에 있어서 내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유도 그거 못지않게 많아요. 공급자라고 하시면은 건설업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 또 자재값 상승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사비가 굉장히 늘었다 해서 시공사 선정 못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는 뭐 보도들도 있고요.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공사들의 입장. 그것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국가가 어느 동네에 이제 아파트 지어도 됩니다. 이거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예전 용어로는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뭐를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높이로 지을 수 있는지는 사실 국가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생각해낸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 주택을 헐고 거기에 더 높이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걸 재건축 재개발이라고도 부르고 뭐 용적률을 올린다 이렇게들 부르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급을 쉽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 딱 봤더니 여기저기서 작년 대비 아파트 가격이 뭐 50% 올랐다. 어떤 지역은 2배 올랐다. 예.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 가격이 그렇게 2배 올랐거나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2배 오르면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안에도 만들어서 추가 출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그렇죠. 짓는데도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도 제한돼 있으니까 땅 확보하는 것부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절차적 민주화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 일치 봐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10년도 더 걸려 이런 소리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부지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얘기 나온 게 도대체 언제예요? 제 아는 그 예전 직장의 선배님 한 분도 네. 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다 보니 학군 좋은 데로 좀 이사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 군대 갔다 제대했어요. 그런데 아직 뭐 재건축 재개발 제대로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들 간의 의견 일치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작가님도 앉아 계시고 PD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교외 지역에 타운하우스 하나 개발한다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 개발할지 우리 넷이 의견 일치 봐서 건설 들어간다. 4명이면 의견 8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의견 일치를 봐요? 그렇죠. 네. 4명이 8개인데 네. 4명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중에서는 어떤 원주민들 중에서는 저는 재건축 재개발 싫어하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데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견 일치를 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됐다고 쳐볼게요. 예. 그래도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신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려면 저층 아파트나 중층 아파트를 헐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집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급량이 기존보다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미 중층,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 예전에 지어졌던 저층 아파트들이거든요. 그거 뭐 반포 지역 뭐 다 재건축 재개발 거의 다 끝나갔죠. 그 다음에 개포동 일부 지역들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거라고 해봤자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지역의 물건은 사실 일반 서민들의 주택으로 많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타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조성됐던 아파트 단지를 헐고 거기에다가 높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지역은 중층 이상의 높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내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로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니 교수님 요즘 그 건축 기법이 좋아졌으니 80년대든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이게 뭐 30층 아파트든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다 하더라도 그거 헐고 50층, 60층, 뭐 100층짜리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건축 관련한 뭐 어떤 능력 우리나라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예전 구시가지에 옛날 아파트 헐어서 아주 높은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제일 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용적률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인구가 밀집되는 문제로 인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다시 확충해야 되는데 그럴 땅은 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교통난만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제가 요즘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잘 배우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외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론을 한번 배우고 다시 외국 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높이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차선책은 뭐냐면 이제 서울 바깥에 신도시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 바깥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우리나라가 안 해온 거 아니잖아요. 뭐 1기 시도시, 1.5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해서 계속 신도시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규모 주택 공급 단지들을 공급해 왔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쉽지 않게 돼버린 게 어느 지역에서 이 동네 신도시 조성할 것 같대라는 소문이
요즘은 이 정보통신 사회가 너무 발달돼서 그런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네. 국가에서 딱 지구 지정하고 딱 들어가려고 보면 이미 벌써 흔히 말한 알박기 같은 게 다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면 국가에서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사들일 그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사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지는 문제고 그렇죠. 사들인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높아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렵게 조금 비싸졌다 하더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수용해서 뭔가 공장을 짓던 아파트를 짓던 오피스텔을 짓던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양보해서 우리 지자체 신도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적정 가격에 국가에 다 내놓겠습니다 했던 원주민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입장이 바뀌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정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음. 너무 싸게 내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받아야겠습니다. 토지 보상 더 해주십시오 하면서 피켓팅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다 우리 합의 봐서 여기서 이 가격에 하시겠다라고 해서 우리 A도시 B도시 놔두고 여기 C도시로 온 건데 이제 와서 C도시 주민들이 딴소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난 모르겠고 난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 재밌네요. 이 부동산 가격이 수요 공급 법칙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 네.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또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뭐 주민들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그렇죠. 네,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 않는다. 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뭐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가격이 급등했을 때 네. 바로 즉각적으로 공급을 바로 더하면 당연히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잡히겠죠. 이 집 비싸게 판다고 하는데 옆에 새 집 좋은 거 분양이 된대요. 그러면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 안 그러면 옆에 새로 짓는데 거기 들어가 살까 고민 중인데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뭔가 집값 비싸졌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공급 더 해보려고 시도해봤자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버리면 그 사이에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날 수도 네.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요. 공급을 늘려서 어쨌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관점은 알겠는데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크게 매겨서 네. 가격을 낮추는 방향.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이 풀릴 테니까. 예.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큰 저항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일단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는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10년 이상 모은 돈을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넣고 앞으로 그 집을 온전히 100% 내 집으로 만들려면 20년 가까이 또 이자 내면서 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그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강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난 이자 내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보유세까지 높인다고? 그런 정권에는 투표를 좀처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과를 한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기존에 있는 집만 싸게 매물로 내놓는다라고 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변화 흐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급에 대해서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가가. 아하, 예. 국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공급이라는 무기다.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송경제 플러스에서 오프닝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한 5, 6년 동안 가구 수가 증가한 가구 수요? 그 인구수가 아니라요. 예. 가구 수가 증가한 게 300만 가구가 더 넘어요. 그러면 이 300만 가구가 늘어났다라는 건 300만 채의 집이 있어야 저는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집 하나,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내가 누군가에게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1인 가구도 늘고 뭐 이런 어쨌든 인구의 네. 구조적 변화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수준이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에 부합하는 주거 형태예요. 예.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집들을 매물로 더 내놓는다고 해서 그건 전 원하지 않나요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 집을 반드시 신규로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저는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진행하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역시나 박정호. 교수님, 일부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네. 생겨서요. 우리나라에서 네. 막대하게 공급이 됐던 시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였어요? 이게 언제냐면 들으면 참 이게 씁쓸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 전쟁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김경민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한국의 서울은 1000년 이상 된 고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도시들 중에서 대부분 단기간에 신규 주택을 완벽하게 지구 지정해서 새로 공급한 도시는 우리 한국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원래 우리도 그 초기 광복 해방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 이 서울이라는 우리 수도를 좀 현대화된 도시로 이제 탈바꿈 시켜보자.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도로, 소방도로, 뭐 여러 공원이나 광장도 만들고 네.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바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양 때부터 몇백 년 수도다 보니 어떻게 보면 유기전 하는 그 상가 앞에 좌판 깔고 노점하는 사람 있고 노점하는 사람 앞에 또 서서 그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로 물건 파는 사람들까지 전부 대대손손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생활 터전으로서의 공간이 이미 확고하게 그렇죠. 자리 잡았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입추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여기는 원래 시유지고 당신은 여기서 노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전도 당신의 원래 소유주인 땅은 여기까지고 여기 너무 침범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매대 이렇게 조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새 정부가 했다? 만시지탄을 받을 일이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야, 이 사람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죠. 여기를 물려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터지고 갑자기 전부 서울에서 피난 갔죠. 그렇죠. 빈 땅이 되어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빈 땅이 온전하게 있으면 다 피난 갔다 돌아와서 우리 상가 그대로 잘 있네. 다시 장사 시작해야겠다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폭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초토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전 그 특히 적산가옥이라고 불리우는 목조 건물들 이런 거는 뭐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때 서울에 먼저 들어왔던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서울시장 등이 바로 그 당시 대통령한테 전부 칩니다. 각하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각하 드디어 서울시를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장들이라고 그나마 부르는 거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또 명동이나 을지로에도 예전에는 큰 터들을 더 잡아놨어요. 거기도 광장하겠다고. 그나마 그때 그런 부지들도 생기고 을지로 동대문 그쪽 가는 그 길가까지 전부 구획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한국전쟁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 고도를 가지고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설계한 대로 만들어낸다는 게 네. 진짜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었던 예. 역사적인 배경이 좀 아프긴 하지만 네, 있었네요. 딱 두 나라가 더 사례가 유일한데요. 네. 하나는 런던인데요. 오. 런던도 런던 시내에 영국 국민들이 너무 몰려오다 보니 예. 주택난, 소방도로 확보, 그다음에 위생 때문에 뭔가 그늘진 도로 있으면 이게 점점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정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지지 않게끔 골목 폭도 넓혀야 되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 언제 했느냐? 런던 대화재 때. 그때 많은 주택이 런던 시내에서 전소되고 나서 예. 이걸 기회로 삼아야겠다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주민들은 자기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런던 그냥 정부에서 와서 어차피 집 없어지지 않았냐. 여기 땅에 연원하지 말고 런던 교외 지역에 우리가 새로 뭘 지어드릴 테니 글로 이주하셔라라고 하고 그때 확보된 그 부지를 가지고 런던을 지금의 아주 멋진 도시로 바꾸는데 일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 도쿄입니다. 오. 도쿄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거든요. 예. 도쿄는 관동 대지진 때. 대진. 아. 예. 그때 또 주택들이 대거 전소되고 무너지다 보니 그때 이걸 기회라는 표현이 참 머쓱하긴 합니다만 요걸 기회 삼아서 다시 좀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요지 드리냐는지 아시겠죠? 예.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 그 도시 안에 무언가를 대규모로 신규 공급한다라는 건 예. 이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온 방법들이 뭐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것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완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방법들을 계속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요. 우리나라의 건설과 관련된 여러 지금 어찌 보면 표준화된 것 같은 모든 법안은 네. 어떻게든 한 차례도 더 빨리 지어서 많이 공급하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법과 제도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선분양이죠. 선분양. 예, 네. 이것도 주택을 어떻게든 더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서울 시내에 단독주택으로 집을 짓는 건 적합하지 않고 이제 아파트처럼 높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일 면적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기 위한 그거를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몇 개의 작은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단지들. 예. 뭐 앞서 제가 1부 때 열거했던 반포, 주공, 개포, 주공, 압구정, 여의도 이거 다 대규모 단지잖아요. 예. 강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데도요. 이런 대규모 단지들을 이제 조성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내 집장만의 꿈을 실현해 주자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대규모 단지를 한 건설사가 혼자 다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없어요. 무슨 돈으로 그 땅을 다 자기가 사고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건축자재를 다 사서 몇 년 동안 지어가지고 나중에 다 완공됐으니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집 사세요. 그 기간 동안 뭘로 버티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선분양 후 시공. 그렇죠. 그죠? 그럼 그거의 반대는 선 시공 후 분양일 텐데. 그게 원래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살 때 그렇죠. 물건 좀 봅시다 이거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물건 사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거꾸로 하는 선분양이라는 이 독특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건설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파트와 같은 집 살 때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만든 이유가 건설회사들이 한 채라도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너희가 돈이 그만큼 지을 돈은 없지. 네. 그러니까 먼저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 돈으로 시공을 해서 나눠줘라. 맞습니다. 그런 선분양이란 제도도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그 방편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선분양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많아졌잖아요. 제가 로스쿨에서 이걸 배우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배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선분양 후 시공이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기와도 관련이 되는 거냐 네.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이런 네. 걸 따지기도 했고요. 조감도 보면 분명 뭐가 있었는데 완공되면 없어요. 맞아요. 역세권이다. 분명히 여기 생긴다 했는데 여기 안 생겨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이제 소송을 거는 5분 거예요. 거리라고 하는데 그 5분의 역까지 도착하려면 우사인 볼트만 가능할 정도에. 굳이 네. 5분 동안 우사인 볼트 못 뛰어요. 10초 뛰는 게 다 네. 너무 힘든데. 그런 과장 광고가 많죠. 대학 들어온다고 허위 과장 광고 해놓고 네. 대학 안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되지 않은 것들을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네. 선분양 후 시공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런 식의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선시공 후 분양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교수님께서는 또 해주시기도 하고. 만약 이제 그걸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신도시 거대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얘기하긴 쉽지만 그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그럼 그 제도를 없애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면 야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건설사들이 이제는 자금을 많이 확보한 건설사들도 많고 또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건설사들이 시공사들 몇 개가 모여서 아파트 단지 하나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이제는 꼭 선 분양 후 시공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선분양제를 완전히 없애도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사이에 땅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서울의 노른자위나 서울 바깥에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부지,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을 지어야 그게 분양도 나중에 후분양이 됐을 때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분양 나면 이제 건설회사들이 완전 독박을 쓰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땅값이 와, 몇 평 사는데 이거 뭐 조단입니다.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조가인데요.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전히 쉽게 전환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만 여전히 선분양을 하고 단독 단지와 같은 작은 단지를 조성할 때는 후분양을 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그 제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이 제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다음 아주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로부터 항의받는 게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대단지인데 기준이 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건설회사들 중에서 어느 건설회사들은 어디까지 이득을 보고 어디는 아예 이득조차 못 보는 그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단지수로 따졌을 때 몇 평입니까? 아니면 몇 세대입니까? 이 기준 정하는데 제가 보기엔 딱 한 몇 년 걸립니다. 맞아요. 근데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라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들이 요즘 푸념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건비,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성 단가가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선분양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진행하지 않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수준이 됐었을 때는 아예 대응력이 불가능할 정도다. 지금도 사실 건설 현장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현장을 많이 가보려고 애를 쓰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 가보면요. 요즘 현장 건설 근로자들 보면 국적이요. 베트남, 뭐 라오스, 네팔, 뭐 중동 지역까지 정말 다양해요. 뭐 거의 이거 유엔 총회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이런 지적도 처음에 현장 못 봤을 때는 한 적이 있어요. 건설도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게 몇십 년 일하다 보면 그 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니까 집을 더 잘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우리 내국인 근로자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다 보면 그러면 그 노하우가 그 집 짓는데 투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어쨌든 노하우를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몇 년 일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는 사람이지 이걸 계속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수가 안 되더라도 의사소통이라도 제대로 해서 이걸 우리 그 제품 규격이나 표준에 맞춰서 잘 짓도록 좀 통역이라도 둬라. 처음에는 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현장 모르고 헛소리한 거더라고요. 통역을 두려면 적어도 통역사가 한 15개 국가의 통역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베트남어 할 줄 아는 사람, 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건설사들이 선 시공 후 분양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이나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땅은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땅에다가 국가나 아니면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쨌든 공급이 그에 맞춰서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 예.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되네요. 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또 있을까요? 뭐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빗발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전에 조성됐던 단독주택 단지예요. 그런데 여길 다 개발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교통량 때문이도 그렇고 상하수도 이 수용량도 있고요. 예. 그러면 큰 도로를 하나 놓고 오른쪽 단독주택 단지를 재건축 재개발할까 왼쪽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 한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럼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니 왜 우리는 못 짓게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1종, 2종, 3종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법에서 정하는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훨씬 토지를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되면 엄청난 개인이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다들 우리 쪽으로 해달라고 희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도 당연히 눈치를 보니까 개발을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주저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고속도로 하나 놓는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이 막 헷갈리는데 뭐 주택 단지를 하나 놓는다는 건 얼마나 더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 떨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공급을 더 못하는지 또 가격이 싸졌는데 왜 그러면 아파트를 신규로 매물로 더 안 내놓는지 등등 수요 공급 원리에 안 맞는 얘기를 주로 해드렸고 특히 공급 사이드의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네,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해외에는 네. 공급 사이드에서 네. 봤을 때 원활히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가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뭐 건설사 입장도 얘기 드렸고 네. 국가 입장도 얘기 드렸고 개인 입장도 얘기 드렸잖아요. 예. 해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감히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가장 잘하고 원활히 하고 그리고 그걸로 돈도 꽤나 벌고 그리고 거주자들에게 주택도 적지 않게 잘 공급하고 있는 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와, 모든 것에서 윈윈인. 예. 네. 어디냐 하면 예. 두바이입니다. 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시작점이 좋았어요. 뭐냐면 허허벌판의 사막이었거든요. 예, 사막에다가 예, 만들었어요. 누구 저쪽으로 몰아내고 잠시 이사 갔다 오시면 저희가 다시 집 지어서 드릴게요. 이럴 필요가 없죠. 사막인 스타트점은 너무 우리보다 쾌적한 상황에서 시작한 거고 예. 그 스타트점은 우리로 따지면 뭐 한국전쟁 이후라든가 예. 뭐 런던 대화제 이후 같은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두바이 이런 도시들은 국가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가 땅 투기를 합니다. 국가가 투기를 한다고요? 예. 예. 이런 표현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뭐 그런 표현을 투자도 쓰는 아니고, 거예요. 예. 투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두바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물 중에 뭐 있으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는 버즈 칼리파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건물 같은 경우 아마 그 건물이 들었으면 그 근처 상권이고 그 근처가 얼마나 번화가가 될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그런 건물 하나 올리기로 해요. 그러면 그 근처 땅 투기 들어가고 벌써 알받고 집값 상승하고 난리도 아니죠. 네. 그러고 나서는 거기가 진짜 엄청난 번화가가 되면 국가가 그것 때문에 이거 도로 더 확장해야겠는데 뭐 더 해야겠는데 하고 싶어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못해요. 그런데 두바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면 앞으로 그 동네가 그렇게 발달할 걸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처 땅까지 다 사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 그 건물 때문에
근처 상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몇 채를 국가가 지어서 외국계 기업에 그걸 팔아버리던가 아니면 민간에 분양하거나 또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호텔로 그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그 원래 자기가 그 허벌판에 뭐 황무지에 지었던 그 건물들이나 땅을 헐값에 샀다가 아주 비싼 값에 외국 기업이나 어떤 그냥 국내 기업이나 호텔 등등에게 그걸 매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높은 건물 국가가 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또 어디가 번성할지를 또 국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땅도 미리 국가가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 자체를 국가가 하고 도시 계획에서 발달될 지역들을 본인들이 또 선정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예상을 하고 예상되면 당연히 땅을 사들여 놓고. 그렇죠. 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 UAE가 네. 석유 팔아서 돈 버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국가에 돈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땅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관료들 중에서 가장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다 중동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네. 그런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 되냐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결론은 내시지 않겠다고는 하셨지만 국가의 역할을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열린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쉽게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는 이 상암동, 상암동을 가지고 이제 국가가 여기에서 한 150층짜리 큰 미디어 건물을 하나 짓고 이 근처에 뭐 월트 디즈니부터 워너브라더스 뭐 이런 세계적인 컨텐츠 그룹들을 다 유치하기로 했다. 네. 그런 계획들을 다 암묵적으로 뒤에서 다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기업들이 입주될 큰 건물 짓고 그게 그렇게 되면 이 근처 땅값이 폭등할 게 뻔하니 네. 미리 이 근처 땅들도 전부 국가가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설이 시작되는 순간 국가에게 자기 땅을 팔았거나 자기 건물을 팔았던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국가가 나에게 뒤통수 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건물 절대 난 안 팔았지. 나한테 살 때는 그런 얘기 없이 헐값에 사놓고 이제 와서 땅값을 10배 폭등시키는 그런 지역을 거기서 하고 있어? 이건 뭐 국가가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론이 되고 여론은 다시 표로 집결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요. 국가가 서울에서도 어딘가에 대규모 택지 도성해서 다시 엄청난 아파트 단지 좋은 걸로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저희가 뭐 여기다 뭐 개발하려고 좀 이 지역을 살려고 하는데요 하는 순간 그러면 2배 이상은 주셔야죠.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공급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송경제 플러스는 장복해야 된다. 더 다음 주에도 우리 박종호 역시나 박종호는 계속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어쩌면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손경제 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정호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길 가면서 캐롤 듣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틀어드리려고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